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대책과 차기 정부 정책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양강 후보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 비전을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공부문 개혁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공약에 초점을 맞춰 차별화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실시된 두 곳의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서로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TBS 의뢰 조사에선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 철회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단일화가 완전히 결렬됐고 그 책임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대의인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해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18세 이상 미접종자의 노바백스 백신 예약이 시작됐고 40대 이상 기저질환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현지 시간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연합훈련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 악화를 이유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뉴스 2부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속에도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대응 여력에 중점을 두고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의 선이 어디인지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방역 전문가는 오미크론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YTN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유권자를 위한 기획 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MZ세대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 공약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MZ세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정치권은 왜 이 세대를 노리고 있는지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로 MZ세대 가지고 오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MZ세대 이번 대선에서 단연코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털 검색을 해보면 이 정치 영역 기사뿐만 아니라 또 출판물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MZ세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유권자층이기도 합니다.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이 MZ세대에 속하고요. 또 투표 의지도 높고 저희가 그대에게 4편에서 다뤘던 대로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중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대선 캠페인에서 이 MZ세대를 겨냥한 이 득표 전략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다 보니 저희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MZ 묶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MZ세대 당사자들은 우리가 이 나이가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한 세대로 묶이냐, 왜 묶였냐 이런 반응들도 보이기도 해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취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MZ 이 자체가 용어 자체로 좀 익숙하거든요. 정확한 개념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걸 그냥 당연하게 묶어서 불렀는데 두 세대의 차이가 아까 20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했죠? 네, 20살 넘게 차이가 예. 납니다. 네. 예. 원래는 미국에서 각각 M세대, Z세대로 나눠서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제너레이션스라는 책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 개념을 제시를 했고 또 미국에 있는 비영리 연구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구체화시킨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걸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쓰게 됐는데요. 우선 이 M세대와 Z세대 명확한 개념 저희 그래픽 보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M세대란 새천년이라는 뜻인 밀레니엄에서 유래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성인이 된 연령층을 의미하고요. 분석 기간마다 다르지만 1980년대 초중반 출생했습니다. 원래는 Y세대로 불리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 M세대라는 명칭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M세대는 이 합계 출산율이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이고요. 당시 출산율을 고려하면 그래서 태어난 숫자도 많습니다. 또 특징적인 점은 또 대학 진학률도 급증하는 시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Z세대입니다. Z세대는 M세대처럼 이 별다른 의미는 없는데 이 Y세대 다음이라서 X, Y, Z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명명이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분석 기간마다 1, 2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997년이나 98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합니다. Z세대 특징은 저출산 시기의 영향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다른 세대에 비해서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과 또 SNS 매체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해외 문화와 또 외국인과 이 소통할 기회도 많은 이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MZ, Z세대 나눠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차이가 더 뚜렷한 것 같거든요. 서로의 관심사도 다르고 할 텐데 후보들 공약 중에서도 관심사가 좀 다르다고요? 네, 일단 이 부분도 그래픽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M세대는 주거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나 사회인 그리고 부부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이런 세대로 보이고요. 그리고 Z세대는 예비 사회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일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 성적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 특징적인 점은 이 남녀 평등으로 대표되는 젠더 이슈에도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M과 Z세대가 결혼에 대한 인식에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M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Z세대는 과반이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묶을 때 한 10년 정도로 묶는데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 이 MZ세대를 왜 함께 그동안 묶어왔을까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세대 구분을 정작 이런 용어로 개념화한 미국에서는 MZ세대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 있어요. MZ세대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쓰이고 있는데요. 예. 2018년 말부터 기업의 마케팅 용어로 처음 등장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젊은 세대나 또 청년들의 가치관, 또 소비 성향을 좀 이해해보기 위해서 분석 틀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 선거 국면을 맞으면서 갈수록 득표 전략 대상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말 이 M과 Z세대가 처한 현실이나 또 갈등 상황을 이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대상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MZ세대가 정작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이 세대가 혹할 만한 정책이나 또 홍보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는 시도가 많아졌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말 정치권에서 MZ세대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관심이 컸다면 이렇게 M과 Z가 많이 묶이는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라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한 전문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고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였고 기후변화와 빠른 기술 변화 등 일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이래서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의 동시성은 있는데 이 안에서의 격차가 전혀 논의되지도 않고 이 집단들이 다 동질적이라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네, 결국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표현인 건데 기업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정치권의 또 득표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작 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MZ 세대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직접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청년들마다 반응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M과 Z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제각각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MZ세대가 묶여서라도 정치권에 많이 호명이 되고 또 정책 입안 과정에서 고려가 되면 결국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던 반면에 세대를 억지로 구분지어서 MZ세대와 또 기성세대를 가르는 이런 득표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이대남과 이대녀를 정치권에서 억지로 구분지어서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거부감을 보이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청년 단체 대표 한 명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정체성과 서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들을 다 희석시키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와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기성세대 반대급부로 이 MZ세대라는 이 관념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대남이라는 이 호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대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산업화나 민주화 또 6.25 전쟁과 같은 이 커다란 사건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현대 21세기에서는 세대 안에서도 기후나 또 소수자, 양극화 등 제각각의 지향성과 또 가치관으로 분화가 돼 있어서 M세대, Z세대 안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이 다르다 자체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렇게 변화된 세대 현실에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함께 M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여자 까는 것 확하고 처벌받습니다. 이거. 코로나19는 나라대로 꼬린됐습니다, 여러분. 격파! 해주십시오! 격파! 네, 이번 대선은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 퍼포먼스 대결이 더 큰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16일 남긴 시점,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여론조사 속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일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퍼컷과 발차기, 지금 두 후보의 퍼포먼스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전 선거랑은 조금 다르게 뭐 동작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관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든 게 경쟁이 되는 거죠. 예. 이번 대선이 이제 누룽지 대선이다. 예. 그 이야기는 한 표라도 박박 긁을 수 있는 표까지 다 긁어 모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히딩크 어퍼컷을 하니까 예. 또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전주 유세에서 나라라 슈토리 또 이게 부스터 슛 예.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지지층은 결집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퍼포먼스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정말 확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들의 마음을 잡아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더 친근감을 유발하게 된다면 그 표를 또 혹시라도 혹여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저처럼 헤어스타일을 하는 분은 안 계시네요. 예. 네. 자,
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Z, 여성, 중도층 이런 누룽지 대선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기 위한 퍼포먼스 경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퍼포먼스 경쟁이 과연 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각 두 양강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이제 완주를 하는 것으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양강 구도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흡수하기보다는 자강론으로 가서 보수층의 어떻게 보면 민심에 의한 단일화를 이제 꾀하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이맘때쯤에 읍소 전략으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좀 낮은 자세, 로우키라고 하죠. 그런 차원의 캠페인을 했다면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도움 없이 혼자 완주하면서 윤석열 후보도 다자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박빙 열세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지지층도 이완될 수 있고 또 자신감이 좀 결여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지지층이 추가 이탈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점 때문에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응원단장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양 후보가 이제 보임으로써 안철수 후보를 조금 배제하고 양강 후보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보이는 그런 캠페인 같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뭔가 더 적극적인 구애 아니면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란 분석을 해주셨는데 과연 지난 한 주 동안 이러한 자신감, 어떤 적극적인 구애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조사인데 이재명 후보가 38.7%, 윤석열 후보가 42.9%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격차가 4.2%포인트 오차밖에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죠. 다음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연구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3.7%, 윤석열 후보가 42.2%입니다. 지금 이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5%포인트로 오차 내 접전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우위인 상황이죠. 다음 조사 보겠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36.4%, 윤석열 후보가 43.3%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뚜렷하게 6.9%포인트 오차 밖에서 우세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 조사 결과를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 속에 조금 우세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먼저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도 오차 범위를 넘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오늘 발표된 KSY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하우스 이펙트라고 조사 기관별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중립적이라고 인식하면 이제 좋을 텐데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는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의뢰 언론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설문 문항 인사말에 의뢰 언론사 이름은 이제 빼게 돼 있는데 이미 유권자들이 선거 종반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연관관계를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항 구조입니다. 민주당에서 지난주에 이제 MBS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많이 언급을 했지만 단일화 문항이 포함이 돼 있으면 단일화에 포함된 후보들 중심, 그러니까 이제 만약 보수 후보들 중심의 단일화 문항이 많이 포진돼 있으면 진보층이 전화를 많이 끊는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 또 하나 KSY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여론조사 문항에 단일화 문항 대신에 정부 추경안 국회 처리와 관련된 문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난주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그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조사 시점, 뭐 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항 워딩 자체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기관별로. KSY 같은 경우는
후보명만 들어가고 정당명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혹은 이재명만 불러주고요. 또 다른 조사기관들 방송 3사라든지 뭐 리얼미터, 칸타퍼블릭 이런 조사기관들은 또 국민의힘 윤석열 이렇게 정당명과 같이 불러주고 이런 미묘한 차이들에 의해서 여론조사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화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도 있을 것이고 문항에 대해서 미세한 차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KSOI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KSOI가 ARS 방식이란 말이죠. 보통은 ARS 방식이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 응답이 많다 이렇게 앞서서도 두 분 분석해 주신 적도 있는데 왜 이번 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 걸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예. 이 모든 것을 응답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는 여론조사가 맞느냐 혼란스럽다. 예. 왜 들쭉날쭉하느냐 이렇게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추세를 보시라. 긴 추세로 보시고 이번 KSOI 조사인 경우에는 조사 참여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정치적 성향의 진보 성향이 있는 심지어는 중도라고 응답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도 성향이라고는 하지만 진보적인 그런 성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더 많이 참여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를 한 시점에 보시지 말고 좀 망라해서 예. 다른 조사 방법까지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예. 이걸 조사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정말 밑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리얼미터의 조사 또 소개해드렸던 리서치의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오차 범위 안 또는 밖으로 앞서가는 추세인데 그만큼 이번 선거가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KSOI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이 거의 긍정과 부정이 비슷해요. 예. 이건 최근에 나오는 다른 조사의 추세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했다, 참여했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이제 선거일을 앞두고는 이 심지어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적극성까지도 예. 성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여자 첨언을 하자면 예.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윤 단일화가 이제 지지난 일요일 날 이제 처음에 제안이 됐다가 어제 철회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제안된 이후에는 안윤 단일화 가능성 때문에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었고 예.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윤석열 후보 오차 범위 내 안팎 우세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시점부터 전화 면접 조사는 샤 이재명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과 ARS를 대략 3대 7로 예. 한 900명 대 한 2,600명 이렇게 2,100명 정도 해가지고 한 3,000명가량 하고 있는데 한 열흘 전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ARS 조사에서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좀 강세였고 이재명 후보가 좀 약세였다면 한 열흘 전부터 그게 바뀐 겁니다. 그게 이제 샤이 열세 표심이 전화 면접, 그러니까 면접원한테 직접 응답자가 답변을 할 때 좀 샤이한 부분, 열세 후보 지지층이 좀 샤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제 KSOI 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사실 지금 허경영 후보, 예.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를 포함시킨 여론조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KSOI는 그 전주에는 사실 김동연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허경영, 김동연 후보를 합치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서 빠지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권 교체에 이제 해당이 되는 예. 그분들 예를 들어 허경영 후보 캠프도 붉은색 잠바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혹은 정권 교체 후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후보 구도 간의 이제 관계도 조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어디까지 범위를 정했느냐 이 부분도 네. 좀 다를 때 보셨는데 이태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안윤 단일화 이 이슈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보수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지난 한 주의 여론조사 추이, 이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주목받았던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영향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건 단일화의 주목도라면 단일화가 부각됐기 때문이라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50대 또 중도층까지 지지율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던 건 코로나라고 봐야 되겠죠. 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빅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성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자영업청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 가정주부청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방역 마스크 대란처럼 자가진단 키트 어디 가서 구해요. 이게 가장 큰 불만 요인이 되면서 왜 무료인데 이게 7,000원, 13,000원, 6,000원, 3,000원에 왜 안 돼요?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가장 작은 이슈로 여길지 몰라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슈거든요. 저는 코로나 이슈에 대한 영향을 이재명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일주일 후에 철회했지만 사실 중간에 안철수 후보 이제 유세 차량에서 비운의 사고가 있었고 두 분이 예.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 중반부터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사실 국민의힘 이제 내부 고위 관계자들과 안철수 캠프 간에는 계속 삐걱거리는 이제 소리가 났었고요. 주후반에는 뭐 대장동 구분과 관련된 보도가 금요일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추경 관련된 이제 예결위에서 이제 단독 통과됐는데 아무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경을 요구했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차 접종 제한에서 24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주후반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주후반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2.7%포인트 격차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KSY 조사에서는 이제 박빙으로 붙는 조사가 나왔고 예. 또 일부는 아레날 조사처럼 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채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여론은 어떻게 안착되지 못하고 계속 출렁이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된 추이는 또 이번 주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추이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번수라고 불렸던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결렬 선언으로 변곡점을 맞았는데 정치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책임입니다. 단일화와 관련해서 정말 단 1%의 진정성도 없이 그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꼬리표를 붙여서 단일화와 관련된 끊임없이 뭔가가 진행되는 듯한 뉴스 생산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서 국민들께 정책과 공약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선거 방해용의 전략으로 네거티브 전략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단일화를 접근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변화무쌍한 정치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또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에 하루라는 시간이 뭐 평소 한 달 이상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당은 어쨌든 애초의 기조대로 자력승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렬 선언을 하고 나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정 제안을 해달라든가 혹은 안철수 후보가 수정 제안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 몰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격렬하게 결렬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현에 보면 이제 시간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은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것이 최종 결렬로 비춰질 때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말씀하시는 거지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단일화 이슈는 결렬 선언으로 지금 일단은 불씨가 꺼진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 이 상황에서 앞서 선대위 관계자 인터뷰 때는 지난주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지만 결렬 선언 이후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과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윤 후보 지지율의 추가 동반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단일화라고 봤던 거예요. 단일화를 통해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주목도를 더 높일 수 있죠. 이제 모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단일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야 될 시선조차도 단일화 쪽으로 다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에너지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하다고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지율로 보더라도 지역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반, 부산이죠. PK 지역, 예.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20대, 30대 학생층, 이들 지지층까지도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도 부분에서도, 그다음에 지지층을 추가적으로 견인해 올 수 있는 외연확대 측면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걸 못 가져오니까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담이 과연 이번 주에는 여론조사로 어떻게 나올지도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그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을 때 더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게 우세한 상황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표심을 나눠 갖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 각인이 되어 있죠. 과거 예.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했을 때만 해도 좀 중도 진보 성격의 성향의 정치인으로 읽혔다면, 지금은 반문 정서를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던 야권 후보로서 각인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는 교집합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안철수 대결 구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대략 한 45에서 50% 사이에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 인물보다는 반문 정서에 기댄, 정권 교체론에 기댄 그런 여론이 이제 응집돼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로 이제 단일화됐을 때보다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격차가 조금 더 컸던 그렇죠. 것이 네.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오롯이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으로 해도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안철수 후보가 빠졌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로도 많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뭐 대략 6대 4 내지 적어도 5대 5 정도는 이 윤, 그다음에 이 지지층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했을 경우에는 누가 더 유불리를 이제 따지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략 3에서 5%포인트 정도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중에 1~2%포인트 손실을 보더라도 자강론으로, 그러니까 아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독자 완주해도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 앞서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는 교집합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교집합이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애냐, 아니면 안철수 효과를 보려는 전략이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후자로. 당장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한 전략은 좀 더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거죠. 예. 그래, 국민의힘은 봤더니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도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겠지만, 송영길 대표는 계속해서 공동정부론,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흘려놓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적어도 단일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아까 지지 기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PK 그리고 중도 MZ세대. 이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분명히 가져와야 될 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직까지 어느 후보에게도 표를 줄 것을 결정하지 못한 또 다른 MZ세대 부동층, 그리고 여성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예. 중도 중에서도 실용중도, 이들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의 표심이 대체적으로 성향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 지금 남아있는 지지 기반 7~8%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의 유권자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안 후보의 지지 기반을 가져오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지지층까지도 동반 견인하는 이 효과를 남은 기간 동안 TV 토론 등을 통해서 노려 봄직한 것이죠. 예. 자, 과연 단일화 변수는 계속 살아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또 새로운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붙어있던 이 대장동 꼬리표,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새로운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대법관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역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혹이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진 그 예. 대장동 관련된 어떤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혹,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씻겨져 나갈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제 관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녹취록 일부 공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김만배 씨의 이제 입장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나 뭐 또 다른 예.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뭐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증인이 있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향후에 뭐 추가적인 뭐 명확한 물증이 있기 전까지는 여론조사에는 뭐 여론 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혹은 어느 정도는 씻겨나가겠지만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성은 조금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러한 부분 때문일까요? 우상호 의원 어제 또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의혹은 새로운 공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공방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을 보면 이 대장동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씨름으로 보면 이런 공방이 배지기는 될지언정 뒤집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 중요한 것은 대장동 공방을 끊임없이 하면 표심이 바뀔 것이다. 아니죠. 오늘 저녁에 이제 8시부터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가 관련되는 주제가 다루어지죠. 무슨 말씀이냐?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하나는 지금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MZ세대가 됐든 여성이 됐든 중도층 일부, 대체적으로 좀 더 줄여보면 수도권의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이다. 이들은 오늘 TV 토론 비롯해서 세 차례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하는 TV 토론 다 볼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 가시느냐? 말 그대로 이 정치 변화가 일어나는, 정치 혁신이 일어나느냐. 이건 이제 민주당이 보일 과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운용. 이 부분은 계속 윤석열 후보가 의심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운용을 대통령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검증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혁신을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민주당이 이 혁신적인 과제의 모습을 보이느냐 마느냐, 또 경제 운용 능력을 믿음직하게 윤석열 후보가 가정주부층에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예. 대장동 이슈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슈가 어떤 표심을 흔들지는 않겠다. 하지만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소구력을 갖는 후보들이 과연 여론을 흔들 것일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 이야기 또 해주셨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보자면요. 예, 이번 TV 토론은 이제 1, 2차 TV 토론과는 좀 다를 겁니다. 1, 2차 TV 토론이 좀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이제 법정 TV 토론 3번은 아마 이제 공방이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쫓아가는 입장에서 여당 후보의 이제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점잖게 했다면 사이다의 이미지를 이제 살려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간 여론사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공격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이 아까 이제 김만배 씨 관련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공격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이제 태도나 정서가 흔들릴 가능성 사실은 TV 토론 얼마나 잘하냐보다는 후보들의 어떤 그 태도,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한 1, 2%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 이제 완주를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어느 정도 이제 공세를 펼칠 것이냐. 지금 아까 잠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 인터뷰를 보셨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도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대략 50%의 지지율을 서로 이제 이른바 나눠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공방도 좀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슈라면
이재명 후보가 창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방패인데 부동산 또 주식시장 또 손실보상 이 부분이 다루어질 텐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실물 경제 그다음에 이 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이제 취업과 바로 자영업청이거든요. 이걸 얼마만큼이나 상대방에게 송보 질문을 하느냐. 오늘은 그 변별력이 30대, 40대, 3, 4, 5 가정주부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함으로써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변별력 있게 또 실체적으로 보여주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탐색전을 끝낸 창과 방패, 서로를 향한 송곳 질문이 과연 여론을 흔들지 오늘 TV토론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하고 처벌 받습니다. 얘가. 이재명 후보께서 아주 태권도 선수처럼 가볍게 달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모경 의원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격파 해주십시오. 후보님 격파 해주십시오. 마스크를 좀 벗기로 했는데 규칙을 지키는 쪽에서 하자. 그래서 3m, 2m를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의 뒤를 뒤져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저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의 승리를 위해 함성으로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 부패 세력과 26년간 싸워왔습니다. 저는 정치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고 이 자리에 서게까지 키워주셨습니다. 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리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어퍼컷을 보여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후보님의 어퍼컷을 보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퍼컷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퍼컷입니다. 어퍼컷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우리 호남인들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고 군사 독재를 이겨냈고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당 말고 여러분 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